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드디어 면담을 갖게 됐습니다, 의원님. 네. 사실은 이게 뉴스가 되는 게 우스운 거예요. 아니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는 네. 수시로 만나는 사이예요. 직접 만나든지 아니면 수시로 전화하면서 사실은 별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다 나누고 의논하고 하는 사이였는데 과거에는 지금은 만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저는 문제는 어렵사리 만나기는 합니다만 무슨 성과가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이에요. 일단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자기가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지를 다 공개를 했잖아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네. 이른바 3대 요구라고 하는 공식적인 활동 자제 그리고 인적 청산 그리고 진상규명 협조. 근데 제가 보기에 앞선 두 개는 하나마나한 그렇죠. 얘기예요. 공개활동 자제는 분명히 몇 달간은 자제합니다. 네.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 왜냐하면 지난 12월부터 총선 때까지도 한 5, 6개월 잠적했었잖아요. 잠적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진짜 곰도 사람으로 변할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공개 활동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두 번째 인적 라인 청산은 그 사람 잘라봤자 대체제 많아요. 뭐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가면 또 그 비슷한 역할을 할 사람 많아. 그렇겠죠. 그래서 네. 세 번째인데 관건은 수사였죠. 이른바 검찰에서 아직 사건 처분을 안 하고 들고 있었을 때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런 얘기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문을 확 닫아버렸잖아요. 그건 택도 없다 그러면서 그리고 목요일날 그냥 무혐의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예. 네. 여기서 그러면 진상규명 협조라는 거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는 거밖에 옵션이 안 남아 있는데 그걸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얘기도 못 꺼낼 거예요. 특검법 받아라 이렇게 글쎄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 못 할 것 같은데 특검법 받으라는 얘기는 그러면 오늘 할 얘기가 없어요 별로. 아니, 그리고, 사실은 뭐가 나올 게 없어요. 그리고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제 밥도 안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차담 형식이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오늘 예. 동아일보 사설 제목 보고 빵 터졌거든요. 뭐였죠? 예. 2 더하기 1 마이너스 밥은 물음표.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죽도 밥도 아니란 얘기예요. 뭐 이런 그러니까 거를 동아일보가 사설에 썼어요. 술이 대통령이 누군가를 만나는데 밥과 술이 빠졌다는 건 그렇죠. 일단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졌다는 얘기인 그러니까 거잖아요. 차담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4시 반에 지금 지금 조금 맞아요. 만나기 예, 시작해가지고 만나고 있겠죠. 대통하면은 6시 전에 끝난다는 얘기인데 그걸 뭘 얘기하겠어요. 네. 그 시간 동안. 대통령께서 또 만찬이 따로 잡혀 있다고 그러니까 네. 있다는 거고 네.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렇게 같이 대동을 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또 이제 한동훈 대표의 비서실장은 또 참석하는 걸 또 결렬됐다는 거 아닙니까? 한쪽 일방 당사자만 비서실장과 함께 나온다. 대화가 어떨까요? 대통령실의 입장은 명확하죠. 맘먹으려고 들지 마라. 아. 대등한 관계 아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서실장 배석시킨다고 당대표가 당대표 비서실장도 배석시키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김종혁 최고위원도 얘기했잖아요. 용산에서 기분 나빠했다는 취지로 뭐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건 독대잖아요. 1대1로 만나자. 근데 그거는 무산된 거죠.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을 배석시키는 건데 제가 아마 예상해 보건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듣고만 있을까.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적절하게 중간에서 개입하지 않을까. 그래서 얘기를 길게 못하게 좀 끊어내는 역할을 정진석 비서실장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뭔가 요구사항에 대한 해명도 한 차례 이제 비슷하게 대통령이 한 적이 있잖아요. 기자들 상대로.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서 그런 비선 라인 없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한동훈 대표에게도 육성으로 비서실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전달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충분히.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면담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더 의미가 오늘 별 얘기 못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들어오기 전에 한동훈 대표 쪽에서 뭘 하나 또 공개를 했어요. 뭐 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면담을 잡았다고. 아, 나를 잡았다. 나를 예. 잡았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용산 들어가기 전에 굳이 이거를 공개를 한 거는 네. 나름 압박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면담 앞두고 이 카드를 공개한다고 용산이 꿈쩍할까? 오히려 더 얘기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이제 뭐라고 했냐 면담 앞두고 나서 그 요식행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끝나면은 나랑도 이제 그 여야 대표회담 2차 회담하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덜컥 대통령 수용한 만나기 전에 거죠. 수용하고 잡았다. 그럼 그 얘기는 아까 의원님 말한 얘기로 돌아가면 특검법 빼고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네. 저쪽하고 나는 한 편 먹을래요라는 거를 풍기는 건데 사실은 그렇죠. 그런 취지일 수 있죠. 그렇죠. 분명히. 그러니까 네. 오늘 어차피 이른바 별 성과 없이 무산될 거는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근데 네. 문제는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여야가 힘을 합치고 손잡으면 사실 못할 게 없어요. 대통령이 또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네. 국회에서 그렇게 나가버리면. 그래서 실제로 결심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한동훈 대표가 이럴 수도 있다는 걸 슬쩍 흘리는 액션 아닌가. 네. 일부러. 서로 예. 겁을 주는 거 아닌가 네. 싶어요. 그 민주당 몇몇 의원들 추미애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굉장히 자극하더라고. 못할걸? 못할걸? 한동훈 대표 못할걸? 아니 그래 결과적으로 아마도 이제 보면은 답안지가 우리가 그려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대통령실이 그래도 아무것도 이제 화답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즉각 화답할 일은 없는 거고 그럼 흔하고 뻔한 얘기 제2부속실 설치 같은 거 하겠다. 거기 제가 아마 예상을 해보면 대통령실에서는 기껏 준비해 갖고 딱 내놨는데 최악의 그 답안지를 내는 게 사과일 거예요. 사과. 네. 그 답안지는 제가 보기에 최악이에요. 그런 답안을 내는 순간 국민들은 수긍할 사람이 크게 없다는 거죠. 네. 택도 없죠. 지금 사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 네. 어쨌든 뭐 한동훈 당대표 입장에서는 계속 독대를 요구했다가 지금 면담 형식으로 바뀌었고 게다가 차담이고 여러 가지로 좀 모양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사될 수 있는 것들이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는 게 빤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받아들인 이유는 마지막 명분 쌓기일까요? 뭐 이유가 뭘까요? 아니 본인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그 한동훈 대표는 원내 당 대표잖아요. 네. 원내인 거하고 또 틀리거든요. 네. 위상이.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의 존재감 내지는 지금 위기에 처한 집권 세력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개혁을 변화를 주창하면서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고 한동훈 대표는 또 자기 선거를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이미지를 쌓아가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어떤 거고. 상황에서도 나는 내 자존심 내려놓고 이렇게까지 노력했다. 이 모습을 연출하고 싶은 건가요? 근데 그 모습을 연출하도록 용산은 놔두고 싶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평론가들이 본인이 가진 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입장이 좀 갈리는 건데 대체로 이제 야권 성향의 평론가들은 그 둘 사이가 종국적으로 결렬될 리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결국 뿌리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다투더라도 결국은 합의를 이뤄낸다 이런 건데 또 이제 여당에 계신 분들이나 과거 여당에 몸담았던 분들은 다른 관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 생각이 궁금한 게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도 만약에 속된 말로 무시를 당하면 어떤 액션을 좀 할 수 있다고 보이십니까? 그 결국에는 헤어질 결심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바로 아니면 조만간 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죠. 왜냐하면 상황이 일단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고 아직 절반도 안 됐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깃발을 꽂았을 때 특히나 따라올 현역 의원이 몇 명 있을까? 그건 저도 의문이에요. 본인도 장담 못하고 10명 모을 수 있을까? 글쎄 10명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때 프리젠테이션에는 20명 왔잖아요. 그거는 제가 온 이런 거고.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 배현진이랑 몇 명 왔잖아. 20명. 왔지만 막상 내가 이제는 용산하고 우리는 결연하고 네. 이제 우리끼리 갑시다 할 때 깃발 딱 꽂았을 때 그 자리에 올 10명 아직 못 구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을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감이 끝나면
장외 집회를 하겠다. 네. 그 다음 달 일 예고를 했어요. 결국은 뭐 감사원 검찰 권익위 다 봐주니까 정부를 상대로 국민들의 민심을 가두투쟁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것 같은데 이 판단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평론가님? 그러니까 적절한지는 뭐 국민들이 판단을 하겠고 음.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 계속 반복되잖아요. 자,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를 하면 용산에서 거부권 행사하고 네. 다시 와가지고 또 수정하고 재발의하고 뭐 이렇게 계속되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그거 계속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지켜만 보는 거는 좀 답답하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도 지켜봐야 될 게 여론조사를 하면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제는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도 찬성 비율이 올라갑니다. 예. 그렇게 올라갈 때쯤에 야당 입장에서는 뭔가 터닝 포인트가 한번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은 탄핵에 대한 여론도 뭐 여론조사 꽃의 조사긴 합니다만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략적으로 한번 방법론을 고민할 필요는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 박형화 기자 사실은 이렇게 사회부성 취재를 지금 하고 있지만 원래 정치부를 오래 취재한 기자예요. 네. 그래도 아마도 특히나 또 지금 여당 출입을 더 오래 한 거죠. 맞아요. 그 여당 의원들이 출입만 아마도 이제 했습니다. 내용 궁금하니까 전화 한 번씩 하면서 박형화 기자도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는 게 대체 분위기 어떠냐 이런 걸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당 의원들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여당 의원님들이 다 이제 제가 이제 초선 의원님들이랑 좀 많이 친해져서 초선 의원님들은 되려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의원 가만히 계세요. 일단 가만히 계세요. 관망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대부분 그렇게 관망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른다. 그리고 명태균이라는 어떤 기관총이 난사하는 기관총이 등장했기 때문에 다 숨죽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님들은 관련이 없는 분들도 꽤 많은데 이제 중진 의원님들도 다 가만히 있고 하니까 초선 의원님들도 조금 숨죽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 눈치 보여가지고 한동훈 대표 프레젠테이션도 못 가잖아요. 초선들은 그나마 좀 짬 좀 되는 의원들이 갔어. 초선들은 거기 가는 것도 눈치 보이는 거야. 모델하우스 한번 가는 것도 누가 볼까 그냥 아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있어. 의원들이 독자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여건이 좀 구비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10월 10일 선거법 시효는 완성이 됐잖아요. 됐죠. 하나는 이제 벗어난 거고 뭐 11월 10일 우리가 절반 정도 지나면 한 번 좀 개겨본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1월 10일 터닝 포인트가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예산 문제도 좀 해방되는 날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 예산 이런 것들. 아 그거는 네. 금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죠. 네. 근데 원래는 그 12월 9일까지가 정기국회 그렇죠, 원래는. 네. 마지막인데 그 역산해 갖고 12월 1일이나 뭐 그때까지는 예산안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역대로 그 지켜진 적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뭐 12월 말까지도 갈 수 있을 텐데 예산안도 예산안인데 제가 보기엔 국힘에서 이른바 용산과 별도로 독자 행동을 하려면 본인들이 야당 국회의원을 할 각오를 해야 돼요. 여차하면 난 야당 한다 네. 이제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게 특검법에 찬성표 못 던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2016년도 그 탄핵 이렇게 그 진행되면서 그때 당시 새누리당에서 거의 6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왔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 탄핵에 찬성표 던진 사람들이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만 2년 정도 무지하게 고생한 사람 많거든요. 수사 받고 뭐 이리저리 뭐 거꾸로, 예. 이른바 적폐 수사 네. 그렇겠죠. 네. 받으면서 그 안 좋은 선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결심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당선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어쨌든 항상 이 국회의원분들은 다음 당선을 생각하시잖아요. 당선되자마자 다음 국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혹시 이게 탄핵으로 이어지던가 어떤 식으로든 정권이 무너지면 이게 분명 총선에도 영향을 많이 끼칠 거란 말이죠. 그럼 자기 당선 여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국민의 심판 여론이 총선에까지 다음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니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돼도 이 특검에 찬성하기엔 쉽지 않은 분위기일 것이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저렇게 가다가 특검이 과연 언제 처리될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예. 사실은 그냥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끊임없는 도돌이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다음 달 2일부터 이제 장애 집회를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뭔가 네. 변화의 계기는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많은 군중들이 모이면서 여당 의원들의 그 인식 변화를 촉구하든지 아니면 정말 한 20명만 모으는 거예요. 후보군을. 네. 그래도 얘기될 만한 사람들. 음. 그러니까 이른바 완전 뭐 말도 안 통할 사람 빼고 한 네. 20명 후보군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1대1로 네. 접촉하는 거지. 1대1로.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의 차기 재선을 위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것만 계산하면요. 지금 이 정부 임기가 2027년 5월까지잖아요. 네. 근데 이 상태로 가면 그 그렇죠. 국민의힘이 네. 집권 연장한다는 거는 난망하거든요. 그러면 27년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면 바로 그 다음에 4월 총선이에요. 그러니까 새 정부 시작하고 만 1년이 안 됐을 때 치르는 총선이라고. 그러면 지금 국힘이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차라리 방법은 그렇게 설득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빨리 바꾸면 그죠. 빨리 바꾸면 오히려 빨리 영향력 바꾸면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 집권 바로 바뀌는 집권 한 3년 차에 치러지는 총선은 그죠. 야당이 유리하죠, 유리하다. 야당이 빨리 바꾸자. 그렇게 전략 설득할 좋다. 수도 있어요. 전략이 좋다. 여기 근데 좋다. 그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김영남 전 의원이 말씀하신 합리적인데 지금 이 정당에 몸담고 있는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전환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럼요. 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마디로 이제 던져야 되는 건데 네. 쉽지 않아요. 네. 김영남 의원님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혹시 롱패딩 드라이 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그 거의 발목까지 오는 롱패딩은 없고 두꺼운 그 네. 아주 저 한겨울에 높은 산 올라가도 끄떡없는 그 저기는 있어요. 네. 드라이 이제 하셔야지 이제. 아니 저는 그 몇 년째 드라이를 안 하고 그냥 입고 있어서 실제로 그리고- 기자들 사이에서도 우리 이제 패딩 공구하자 이런 얘기들을 슬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기자님들까지 그런 얘기 할 정도면. 네. 혹자는 이게 상설특검이란 제도를 활용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생각보다 수사 진척도가 높기 때문에 네. 짧은 기간에 적은 인력의 파견을 통해서 단기간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상설특검을 그 사건을 해보자는 의견도 조금 나오던데 법률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요. 사실 제가 보기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 없어요. 지금 있는 기록대로 공소장 써서 기소해도 정말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는 데에 제 손모가지와 하나씩 더 걸어요. 요즘. 더 걸어? 하나 더 걸어요. 다른 방송 다른 데서 그거 하나 한사무실에서는 거셨으니까 뭐 하고 그다음에 손모가지는 뉴스가 걸었으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손모가지는 MBC에서 걸었고 이번에 우리 뭘 더 걸으래? 그 정도면 충분하지. 여기서는 손모가지 말고 진짜 모가지로 갑시다. 오늘 웃고 떠들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정말로 오늘 너무 재밌네요. 예.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여러 계속 쏟아지는 시사 이슈에 좀 피곤하실 것 같아서 최대한 즐겁게 전해드리려고 웃고 얘기하지만 사실 심각한 실체는 얘기죠. 굉장히 네. 참담한 이에요.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까지 바닥에 떨어졌나? 이렇게 몇몇 아주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까지 타락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 좀 많이 참담해지긴 합니다. 사실. 사실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김용남 전 의원께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요. 또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계속 네. 강조한 게 있어요. 이거는 불기소하기가 어려운 사건이다. 그걸 계속 강조했거든요. 근데 검찰이 그걸 불기소했잖아요. 저는 진짜 지금 이 불기소하는데 관여한 수사검사들이나 간부들은 진짜 많이 반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검찰이 내세웠던 논리, 거짓 브리핑 가지고도 논란이 제기가 됐지만 맞아요. 네. 지금 또 주간조선 인터뷰 옛날에 그 내용이 뭐였죠? 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뭐 김건희 뭐 그는 누구인가 뭐 하여튼 그런 취지의 궁금해할 때. 궁금해할 때였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내세운 논리 중에 하나는 그거였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근데 거기 인터뷰를 보면요. 너무 잘 알고 자기는 그 돈을 번 미천이 주식으로 벌어서 미천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그 인터뷰를 보면은 누가 봐도 주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를 딱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검찰은 무혐의 불기소하면서 뭔 주식에 대해서 모른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이건 다 반박이 돼요 지금. 안 그래도 이제 그런 기사들이 또 전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불신하는 게 아닌가 싶는 거고 법조의 결정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형광 기자 마지막으로 보면은 네. 요즘 잠을 못 잔대요. 아. 네. 근데 모자도 너무 네. 잘생겼어요. 모자도 난 이 얼굴인데. 네, 잠안 연식이 자고 틀리잖아요. 연식이. 그 사람. 그래도 잠안 자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오늘 약간 사실 좀 텐션이 업돼서 했는데 네. 보통 좀 되게 깔아앉아서 했는데 오늘 기점으로 뭔가 각성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약간 제가 취재하면서 이번 취재를 하면서 굉장히 뭐랄까 그 정치권에 뭐 별로 그렇게 큰 기대는 없었지만 또 그 남아있던 기대마저 없어지는 그 실망감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뭔가 뭐랄까 너무 인류애를 좀 상실하는 느낌이 좀 강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제가 사실 기자로서 기자는 플레이어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페이스북에 그렇게 글을 올리면서 뭔가 전투력이 좀 활활 타오른 그런 좀 느낌이 큰일 났다, 들었어요. 큰일 났어. 네. 예. 그래서 저런 기자들은 저런 순간이 있나 봐요. 그런 순간이 있고 제가 박형광 기자를 사실은 그 초년평 때부터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동이 안 걸리게 지금 다니게 했다는 뜻이거든요. 네네네. 제동을 못 걸은 사람 제가 봤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린 겁니다. 네. 박형광 이제 오늘부터 브레이크 없습니다. 네, 좀 브레이크를 뗐습니다. 뗐고 네, 원래 이준석 대표랑 굉장히 친했어요. 가까운 사이였고 그러니까, 네. 정치 뭐 취재원과 기자로서 근데 이제 어떤 좀 실망스러운 면이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좀 브레이크를 떼고 그 방향성을 저희가 잘 방향성을 이제 흐트리지 않고 한 곳을 보고 갈 겁니다.